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전성과 기회를 모두 잡기 위한 게임에서의 블록체인 사례. 제가 발표를 처음엔 이 제목이 아니었다가 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으실까 해서 정해본 제목인데요. 일단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세션을 준비했으니까 혹시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하면 제가 말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이널리시스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박민우라고 하고요. 체이널리시스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회사인데 블록체인 데이터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 회사 이야기도 중간에 잠깐 녹여놨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블록체인에 2017년 말, 2018년 정도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이제 거래도 해보고 계속 시장을 보고 있다가 최근에 한 2년, 1년 정도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일을 풀타임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그래도 개발자로 일하기도 하고 디벨로퍼 엔지니어,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나 솔루션 아키텍트 같은 거를 했고요. 체이너시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보안,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블록체인과 웹3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좀 혼용해 가지고 쓰는 용어가 될 거니까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블록체인에 대한 초기에 대한 이해도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생각보다 이 업계가 굉장히 다른 업계랑 어떻게 보면 좀 따로 노는 세상처럼 하나의 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히스토리를 별도의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드릴 거고, 당연히 지금 NDC는 게임 행사이기 때문에 게임과 블록체인이 왜 찰떡궁합인가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게임에 블록체인 적용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고 고려해야 될지 게임 도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온체인 거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진 못하셨을 텐데, 블록체인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적은 비용으로 쉽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아직 진짜 블록체인을 경험하는 방법이 아주 제한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온체인 그 블록체인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가상자산을 보통 어떻게 인식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에서 잠깐만요. 거래소에서 하는 거는 거의 이제 오프체인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이전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고 이런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는 당연히 돈이나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동전이나 돈으로 많이 이전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여기 슬라이드가 글씨가 좀 깨진 게 있는데, 네, 돈을 건네고 주고받았죠. 근데 지금은 당연히 송금을 합니다.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까지 가고 각 은행까지도 끼리도 돈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 디지털로 관리를 하고 있죠. 저도 거의 종이돈을 쓰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디지털은 복사와 변조가 매우 쉽죠. 뭐 이미지 파일이나 디지털 파일을 복사하거나 변경해도 누가 변경했고 언제 변경했고 하는 것들이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복사하고 전송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를 누가 여기에서 송금을 했다라는 것들을 뭐 변조하지 않았다라는 걸 누군가가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 안에서는 신한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들끼리 돈을 보냈다 하는 것들을 돈을 두 번 쓰지 않도록 더블 스펜딩 같은 걸 하지 않도록 개런티 해주고, 신한은행에서 만약에 국민은행으로 이동하면 밤 12시에 금융결제원이라는 데를 통해 가지고 은행끼리 결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금융결제원이라는 보증인이 보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으로 보내진다고 하면 스위프트라고 하는 망을 통해 가지고 스위프트라는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보증을 해주고 하는 중앙화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화된 기관을 사람들이 돈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당연히 거기에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드는 시스템을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비용이 비싸고 속도도 느리고 제약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보증인이 없이 이런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에셋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자산 블록체인 웹3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비용도 저렴해지고 속도도 빠르고 다양한 가능성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도도 빠르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일단 짧게 말씀드리자면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블록을 생성하는데 비트코인이 10분 걸리고 이더리움은 12분 걸리고 솔라나는 0.5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 입금하면 0.0001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례해 가지고 훨씬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중앙화된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 할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실질적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정말 큰 그림에서 보면 전체 모든 에셋 에코시스템 전체가 10분 안에 0.5초 안에 트랜잭션이 마감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느 정도 빠른 이 장점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또 그 10분이 너무 길다라는 점을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도 또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정화폐 우리의 지금 원화를 쓸 때에는 중앙에서 가운데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우리의 자산의 이동을 자산의 원장이 유니크하다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고 하나의 카피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그 은행 자산의 원장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솔라나 이런 것들은 다 장부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고요.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부를 계속 동기화합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장부를 계속 맞추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10분, 이더리움이 한 블럭이 생성되는데 12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현재는 제3자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여러 가지 레이어로 계속 필요하지만 여기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에서는 전체 에코시스템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암호 기술을 이제 블록체인은 그래가지고 원래 비트코인 여러분 당연히 비트코인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자라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계속 여러 가지가 실패했습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성공한 게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 첫 번째 시도는 아닙니다. 계속 실패하다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시작한 것이 2009년에 첫 번째 블록 생성된 것이 첫 번째 성공 사례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쭉 15년 이상 쭉 이어오고 있고요.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암호 기술이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보통 크립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한 그 동기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인 규칙 같은 것들을 가미하게 되고 그리고 보증인이 필요 없이 누구나 신뢰하는 공개된 경우에 그런 디지털 원장을 공유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가장 성공한 사례이고 로 시작된 거고요. 비트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좀 유지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이더리움이고 근데 거기에는 다양한 규칙을 프로그래밍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게임 체인의 이름을 들어보셨다면 뭐 위믹스든 이번에 뭐 넥슨에서 그 메이플 스토리에서 사용하게 되는 블록체인도 아발란체 C라든지 또 이뮤터블 X나 로닌이라는 게임 체인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다 주로 EVM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솔라나, 톤, 무브 이런 플랫폼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서의 마켓들도 생태계로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런 유명한 체인들에서는 아무래도 EVM을 아직까지는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이더리움
EVM과 이더리움은 좀 다른데요. EVM은 이더리움의 기술 스펙을 이야기하고요. 그걸 이더리움도 있지만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개의 체인을 만든 것들을 EVM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VM 이더리움 기술로 만들어진 게임 생태계가 가장 크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게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는데 왜 갑자기 블록체인, 웹3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래서 그 우리의 디지털 에셋, 뭐 아이템, 그리고 캐릭터, 뭐 스킨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걸 블록체인에 게임 자산을 저장하니까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겠더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뢰할 수 있고, 언제나 이제 가끔 저도 뉴스에서 보면 트럭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위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불변성, 추정 가능성, 개인 정도 보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겠더라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블록체인의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랑 잘 맞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좀 특징을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블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mempool.space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비트코인 블록을 보실 수 있는 웹사이트거든요. 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이 계속 생성되고 있고 이 블록에는 어떤 데이터가 저장돼 있더라,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게 개인정보 홍길동이냐 김돌돌이냐 이름은 없지만 지갑 주소들이 다 거기에는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많이 잘 보호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탈중앙화의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비용이 낮고 빠르고 이렇게 자산들을 공유할 수가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다양한 규칙을 코드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시 반복이 되기는 하지만 투명하게 게임 자산 생태계를 공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거래 내역과 스마트 계약이 공개가 됩니다. 이따가 예시도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게임 자산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메이플 어떤 게임이 됐든 수많은 게임 자산들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게임 유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모티베이션도 되고 활용도 될 텐데, 거기에서 제가 요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수업이나 브릿지, 스테이킹, 에어드롭 같은 것들은 교환을 한다거나 가지고 있을 때 이자를 준다거나 또는 이득을 준다거나 또는 증여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게, 규칙이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빠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면에서 게임 자산 생태계를 굉장히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다, 쉽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정보 노출 계속 이야기하지만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리니지 아이템을 어떤 웹사이트에서 거래한다고 하면 뭐 아이디도 노출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갑 주소 이외에는 공개가 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노출 안 되는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확장된 시장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게임이 하나, 예를 들면 리니지도 뭐 1, 2, 3가 뭐 여러 가지 리니지가 있고, 뭐 같은 글쎄요, 마리오도 굉장히 마리오라는 IP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 생태계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똑같은 자산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지금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잘 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것인데, 넥스페이스 넥슨의 이제 이번 메이플 스토리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맡고 있는 넥스페이스 회사의 황성영 님과 그리고 해시드 블록체인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이제 대담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메이플 스토리가 처음에 블록체인 웹3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게임에 관련된 오픈된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결제도 하고 캐릭터를 예를 들면 관련된 생태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유저들이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뭐 캐릭터 가지고 뭔가 아이템이나 굿즈를 만든다든지 이런 수많은 파생 생태계, 지하 생태계, 2차 마켓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시성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실제 1차 생태계만큼이나 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게임 생태계 안으로 같이 합쳐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더 긍정적으로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엄청난 파워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유튜브에 가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저도 굉장히 또 재밌게 봤기 때문에 2번 봤는데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가상자산 내역 공개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여기에 공개가 되어 있는 익스플로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대로 주소와 이 주소에서 저 주소로 갔다라는 것들은 모든 거래 내역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NFT라든지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송 내용은 100% 공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규칙도 공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가차 같은 것들을 구현했다든지 아니면 뭐와 뭐의 거래 비율은 3대 1이라든지 3대 1 맞아? 너네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의심을 할 필요도 없이 그 규칙들이 다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 내용들은 이런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안에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요즘에는 갖다가 챗GPT에 붙여 놓으면 그거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정말 다 쉽게 명확하게 투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예시를 들면 USDT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USDT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USDT 가지고 당연히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래를 가장 많이 할 수 있죠.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 스마트 컨트랙트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마켓캡에 가면 그 USDT 자산에 들어가면 스마트 컨트랙트 링크가 있고 그걸 클릭하면 이더스캔이라는 데에서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로 USDT가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롤빗이라는 걸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롤빗은 블록체인 갬블링하는 곳입니다. 갬블링하면은 너희들의 이제 규칙을 너희들 사기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몇 대 몇으로 교환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내가 돈을 넣으면 몇 대 몇으로 내가 위닝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규칙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만약에 이런 내가 여기에 뭐 토큰 하나를 넣으면 3번의 기회로 3번 중에 한 번은 위닝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 그래서 게임에서도 뭐 그런 다양한 그런 규칙들이나 그 아이템 간의 거래나 규칙들을 만들어 나갈 때 사용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아까도 잠깐 전 세션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던 플레이 투 earn입니다. NDC를 준비하면서 가이드 제가 받은 게 P2E는 조금만 언급해 달라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P2E가 한 3, 4년 전에 불장 때 많은 관심과 그리고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굉장히 P2E에 대한 그 단점 같은 것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P2E란 용어를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보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시로 여러 가지 P2E 게임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게 엑시 인피니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베트남 게임 회사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게임을 통해서 어떤 토큰을 얻고 그거를 또
예를 들면 뭐 SLP라는 토큰을 얻으면 나중에 저걸 USDT나 이런 것으로 원하는 뭐 심지어는 비트코인이나 교환해가지고 현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고 필리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신흥국에서는 이제 월급이 작으니까 그분들에게는 거의 월급만큼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사례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고, 지금도 요 게임은 아직까지도 이 NFT라든지 요 게임 생태계는 아직도 꽤 이 P2E 게임 생태계에서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P2E 중심 모델의 게임의 아쉬운 점은 이 게임이 실질적으로 토큰이랑 결국은 연동이 되게 되고요. 그 토큰의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게임의 흥행과는 다르게 별도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 흥행하게 되면 갑자기 토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게임의 외부 요소인 거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가격에 대해 가지고 게임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부 영역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토큰과 NFT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NFT는 non-fungible 토큰, 유일한 토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이 사람이 가진 비트코인과 저 사람이 가진 비트코인이 똑같은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가진 토큰의 속성을 넣어가지고 유니크한 캐릭터나 스킨 같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NFT이고요. 그리고 NFT 마켓은 우리가 생각하는 업비트, 빗썸 같은 것 말고 별도로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안에다가 이렇게 저기 있는 속성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 NFT 거래 내역은 따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마켓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쉽게 거래할 수 있어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들이 쉽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많이 구현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게임이 만약에 종료가 되더라도 이것은 끝까지 자기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거를 게임파이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토큰이 됐든 NFT가 됐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만든 생태계를 게임파이라고 합니다. 게임의 파이낸스, 게임 안에 경제 시스템을 만든 거라고 하고요. 게임에 있는 그 토큰과 NFT를 가지고 교환하고 보유하면 이자를 주고 베네핏도 주고 증여도 하고 대출도 하고 유동성 공급도 하고 투표도 하고. 여러분 혹시 트리플 S라고 하는 걸그룹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트리플 S라는 그 걸그룹에 누가 센터를 세울지,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그게 블록체인으로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팬들은 그 투표를 블록체인으로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자들 또는 그 블록체인 시스템, 데이터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누가 얼마큼 했다, 얼마나 지갑이 생성됐다,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투표도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생태계 밖에 있었던 다양한 경제 활동들을 다 게임 생태계 안으로 가지고 오면서 게임 생태계가 제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네.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빨리 드릴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블록체인의 플랫폼 지원 프로그램 한다든지 NFT 사전 판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게임 지갑 기반 사용자 리타게팅, 사용자 이름 말고 지갑 주소 가지고 리타게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근데 너무 자유롭고 이렇게 국가 간의 경계도 없기 때문에 그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거를 기본적으로 막고 시작하긴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많은 규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리고 AML, 안티 머니 런더링, 그 돈 세탁 방지 규약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면서 하는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도입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현재 시점까지는 규제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인데요. 여기 있는 기사 제목들은 다 이제 2025 올해 6월 달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것이 이번에 발의가 되었고요. 웹3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다리던 법안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있었는데 좀 더 많은 규제를 해줘서, 규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규제라는 것은 규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 테두리 안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제가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이 가상자산 계좌를 못 만들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임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잘 지켜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 규제 안에서 제대로 게임을 만들고 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진짜 오고 있다. 드디어 오고 있다. 이더리움 10년 후 됐는데 우리나라의 거래소가 생긴 게 2014년 정도가 가장 많이 생겼는데요. 10년 만에 드디어 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컴플라이언스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자산은 국가를 넘어들기가 너무 쉽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굉장히 좀 약간 하이드할 수 있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지수가 매우 중요하고요. 네, 소비자 신뢰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AML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솔루션을 구매한다든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자금 세탁 방지,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 체인얼리시스가 이거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AML 블록체인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회사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FATF, 오펙이라고 하는 좀 무시무시한 단체가 있습니다. 안 지키면 바로 아웃,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평소에는 우리가 느끼지 않지만 매우 잘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아까 다 공개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커들은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점들을 잘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위협들을 라이브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해킹 무서운 거는 강조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은데, 가장 큰 거는 최근에 이제 바이비트라고 하는 해외 거래소에서 2조 원이 한 번에 털린 적이 있었고요. 뭐 갈라는 게임 플랫폼이었는데 게임 플랫폼도 뭐 해킹됐었고, 슬픈 이야기지만 위믹스도 최근에 해킹 당해가지고 이슈가 되었던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당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의 메인넷은 대부분 해킹당하지 않고, 해킹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담당자가 키를 관리를 잘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안전하지 않은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브릿지 프로그램 등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안 시스템, 웹2 보안도 해야 되지만 웹3 온체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우리 온체인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네, 저희 회사 제품이 제네시스 엑스게이트가 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또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게임사상 생태계 관리, 뭐 여러분 이번에 넥스페이스에서 생태계 관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잘 보면 인센티브 설계, 그리고 공급 조절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가격 조절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걸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노하우와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한 경험이 많이 쌓으실 거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게임에서 뭐 뺄 수가 없는 그런 작업장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블록체인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투명하게 모든 거래가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면 얘네들은 작업장이 거의 확실해, 얘네들은 착한 놈들이야, 아니면은 이건 정상적인 거래야,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기고, 그런 시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솔루션들이 많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 제품이 데이터 솔루션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 내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또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 산업의 웹3 도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블록체인 특징,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투명성, 신뢰성,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좋다. 마케팅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갑 주소 기반으로 마케팅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저 주소로 내가 베네핏을 주고 싶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블록체인 없었을 때에는 저 사람 계좌가 누군데 신한은행 계좌로 계좌 주세요. 뭐 베네핏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케팅을 지갑 주소에다가 코인을 무조건 꼽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기법, 게임 펀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왜 블록체인 이렇게 좋은데 블록체인 게임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이야기도 마지막에 드리겠지만 블록체인 없이 게임이 잘 되는데 왜 우리 이거 굳이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NFT는 만약에 게임이 망하더라도 계속 너의 것이야 라고 해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게임이 없어졌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이템에 대해서 진짜 소유는 게임이 없어지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게임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블록체인 개발을 하려 그러면 많은 그 노하우와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고, 오히려 토큰 가격 떨어지면 욕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니즈에 대해서 아직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있다고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뭐 블록체인이 있다고 트리플스라는 걸그룹이 더 잘 나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도 블록체인 개발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선적인 인식, 제가 블록체인 코인 회사 다닌다고 한다는 거는 솔직히 약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기업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있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직 많이 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도 있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까 MDC 준비하면서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제가 중간 슬라이드를 공유했는데 3년 전인 내용이라고 해도 크게 다른 부분이 없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최신 사례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슬라이드에 넣었거든요. 2025년 막 이런 것들, 2014, 6년 이런 것들. 근데 3년 전이랑 똑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횟수만 달라졌지 새로운 내용이 없네요.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슬펐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고민해봤는데요. 근데 이제는 정말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이제는 진짜 블록체인 게임이 가능해지는 세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규제 이슈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스테이블 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는 세상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우리는 자유롭게 이 테두리 안에서 플레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개발 환경, 저렴해진 비용, 디지털 자산 대중화 다 같이 오고 있고요. 규제도 법인 계좌도 이제 드디어 만들 수가 있다. 10년 만에. 그리고 규제 같은 것들도 그 규율 공백이 있었던 것들이 다 채워지고 있다. 드디어 채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3년 전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이제 성과가 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고요. 블록체인 가상자산 시장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에 작은 불장이 있었고요. 2018년에 불장이 있었고 2021년에 불장이 있었고 지금 약간 다시 또 작은 불장이 오고 있는데 결국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짜 메이저 에셋이 디지털 에셋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고요. 가격은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개발자 생태계도 가격과 함께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아까 잠깐 그래프에서 보셨겠지만 불장이 끝나면 갑자기 훅 떨어지거든요. 근데 개발자 생태계도 그러면 그 당시에 잠깐 작아지긴 하지만 훅 떨어지지 않습니다. 개발자들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다 팔고 다 나간 경우에도 생태계들은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많이 성숙했다. 오픈소스 기여한 블록체인 개발자 숫자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뉴스에 아무도 블록체인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개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게임 환경이 이제 정말 성숙했고, 규제가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개발도 쉬워졌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도 많아졌고, 네트워크도 빨라졌고, 그 다음에 툴kit도 많이 더 나아졌고 하기 때문에,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하기 때문에 이제 3년 전과는 이제 진짜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3년 전보다 훨씬 성숙했다라고 다시 요약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며, 이거 한 장짜리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블록체인 여러분 혹시 그 거래소에서 사고 파신 적은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타 지갑으로 이전한다거나 메타마스크나 하드웨어 월렛 같은 걸 써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해 보시려고 하면 개인 지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개인 지갑으로 온체인 송금하고, 친구끼리 지갑끼리 이체해보고, 그걸 온체인 익스플로러 같은 데서 확인해보고 하면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정말 디지털 에셋이 이래서 다르구나.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사용했던 것과 정말 이게 새로운 기술이 맞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디지털 자산이랑 게임이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게임과 블록체인이 제대로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정말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게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도 웹3 세상이 이제 진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더 많이 가지시고 다양한 시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 혹시 저희 회사 제품 관심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고, 또 다른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